책을 출간하고 오늘이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일단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방의회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진행은 약 한 1시간 내외 정도를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들으신 분들의 어떤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키워드. 이미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대문구 의회, 도봉구 의회에서 서대문구에 5년, 도봉구에 1년 반 해서 총 7년 동안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윤범기 기자님도 소개를 해주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임위에 상정되는 안건, 모든 안건을 법적 타당성, 정책적인 타당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그런 거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전문위원이 있고 모든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법적인 또는 정책적인 판단 부분을 저희 전문위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의회 경험이 7년 정도 되고요. 시의회에 이직한 지는 이제 불과 한 3, 4개월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의회 오기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한 9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보람 있는 일이 많았는데요. 구의회 경험이 국민권익위 경험이 또 제가 전문위원 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마주치는 것은 민원 처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원 처리를 했던 경험들이 의회에서 전문위원 역할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걸로 제가 돌아보면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학부 전공이 자치행정입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 키워드는 의회 마인드입니다. 의회 마인드라는 것은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의회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씩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키워드 지방의회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라는 책인데요.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나는 지방의회가 좋다라고 하면서 기초의회를, 구의회 같은 기초의회를 편의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이 광역의회를 대형마트,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를 대형 백화점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이즈의 차이로 기초의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각각의 규모마다 역할이 다 있다는 걸 저는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네 편의점이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소한 일상용품들을 많이 제공해 주듯이 제가 경험한 기초의회, 특히 구의회는 주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제가 프롤로그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2월까지 근무하고 3월 초까지 근무하고 서대문구 의회로 이제 이직을 하고 이제 쭉 7년간 근무를 했는데 도봉구 의회까지. 근데 구의원들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모시면서 또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분노는 뭐냐면 첫 번째 분노는 중앙 정치에 이렇게 휘둘리는 우리 지방 의원들의 모습. 여기서 중앙 정치를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중앙 정치 이슈를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분노는 집행부,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구청, 공무원들, 관료 집단에 휘둘리는 구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의 모임이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한다라는 이 교과서적인 정의가 역할이 적어도 기초의회에서는 유명무실하더라.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치, 두 번째는 관료 집단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모든 관료 집단 또 모든 중앙정치라고 제가 단정짓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의회, 특히 구의회가 유명무실하겠다라는 분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고 실행에 옮겼고요. 두 번째 책을 쓴 이유는 제 요 자존감 회복이 뭐냐면 구의원님들의 자존감 회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노회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제가 만난 구의원들, 제가 서대문이나 도봉구 말고도 다른 구의회 의원님들 제가 많이 만났는데요. 만나다 보면 의원님들이 되게 위축돼 있어요. 자신감도 별로 없고 내가 법을 잘 모른다, 행정 경험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그리고 구의원은 특히 지방의 그 지역에서 그 공무원들과 십수년 이상을 같이 서로 동주민센터라든가 또 여러 마을 활동을 하면서 서로 얼굴이 있고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기초 의원들이. 아마 서울도 이러는데 지방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전남, 경남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위축되고 이런 자신감이 없는 기초 의원님들의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구의원의 역할, 권한은 쉬운 게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책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만난 초선 구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좀 선입견 또는 착각이 있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5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착각이 모든 공무원들은 전문가다. 여기 앞에 모든이란 말이 있어서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겠는데 의외로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는 전문가가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죠. 그래서 한 부서에 또는 한 팀에서 2년 내외로 있다가 이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 내지 2년 있는 동안에 규정이나 조례, 법률 이런 걸 보고 사실 일 처리하기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이게 왜 이러죠? 4년 동안 구의원들이 만약에 원내 의정 활동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도 어떤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공무원들이라고 모두 다 의원님들께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이것도 대단히 흔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직장인이거든요. 예.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대체로 공무원들도 20년, 30년 가까이 되면서 셀러리맨 같은 매너리즘도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또 조직의 논리로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덮어놓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했다면, 어련히 알아서 잘했다면 감사원,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의원들이 갖지 말아야 될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시간의 근무수당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 시간의 근무수당하고 업무량은 비례한다라는 게 착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그 직원, 많이 있는 부서가 그럼 정비례해서 업무량이 제일 많냐?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짐작을 하실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무원들은 내 임기와 상관없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예, 구의원님들 중에서 4년 임기를 마치시고 공천에 안 되거나 또는 본선에 갔다가 또 낙선하신 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속았다. 왜? 임기 중에는 그렇게 인사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던 사람들이 낙선되고 나서 또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연락이 뚝 끊겼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이 좀 강의를 들으시겠는데, 의원님들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찾아오는 많은 공무원들은 의원님 개인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의원님이 갖고 계신 권한에 사실은 더 의식하고 충성한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뭐 그게 의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의회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사실은 공무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절대로 임기 중에 또는 임기 후에는 생각할 필요 없죠. 임기 중에 공무원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께 하는 그 여러 가지 의전 또는 인사치레, 칭찬 절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의원들의 권한을 의식해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원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다음 공천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느 구 의회에 갔더니 지하에 체력 단련실이 있었어요. 직원들도 이용하고 의원님들도 이용하시는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냐면 의원님들 중에서 이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공천이 안 되더라. 예, 웃기죠? 또 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연구실에 의원님들 방에 의원실에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는 의원은 다음에 공천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의원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의 업무라든가 집행부의 주요 사업, 또 관련 규정,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들을 공부하는 그런 거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마치 무슨 큰 금기인 것처럼 의회 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농담처럼 이렇게 막 못하게 하는 이 은근한 압력을 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다음 공천이 어렵다? 안 그렇습니다. 원내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도 공천 당당하게 받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절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들, 이런 선입견, 혹시 이제 임기가 시작한 지 이제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이런 말씀을 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또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부 선입견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좀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제 책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게 바로 꼴불견 구현인데요. 요거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의원님들의 그 말의 힘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집행부한테 막 지적하던 거를 잊어버리고 본인이 그런 걸 할 때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보통. 예를 들면 추경안 심사를 할 때 시급하고 불효불급하고 뭐 또 천재지변 같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서 편성하는 것이 추경안의 본래 성격인데 그런 이유로 그런 맥락으로 집행부의 사업들, 구청장의 사업을, 시장의 사업을 막 지적했어요. 그래서 막 삭감까지 했어. 근데 거기다 슬그머니 이제 본인 지역 사업을 딱 끼워 넣어요. 이거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때 막 갑자기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뭐랄까 그 공무원들 집행기관 보기에 좀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거나 지적할 때 보면 내로남불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꼴불견 구현이라고 썼고요. 뭐 소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녁 식사를 뭐 그냥 식사를 매번 약속 없이 갑자기 뭐 하자고 한다든가 또는 뭐 의회 물건을 막 그렇게 막 자기 물건처럼 쓴다든가 이건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점이기도 하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그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의정 활동을 하실 때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불견 구의원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착각 이런 거를 제가 토대로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 구의원님들 기초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변명을 대신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기초의회에서 7년을 일하다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더라? 몸에는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그런 거 광고 카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초의회가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참 많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구의원을 위한 변명이었고 변명 두 가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구의원, 그다음에 관료 집단에 휘둘리는 구의원. 이 두 가지가 제가 구의원님들을 위한 변명이고 밑에 나와 있는 이 레고 블록하고 그 로봇 태권브이라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관료 집단을 저는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시면 공무원 집단은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마치 레고처럼. 레고 블록 하나가 한두 개 가지고는 뭐 이렇게 대단한 뭘 못 만들잖아요. 근데 레고 블록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뭐 비행기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뭐 마을을 축약해서 만들 정도로 레고 블록이 활용되잖아요. 저는 권익위까지 해서 지금 15년, 16년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관료 집단은 레고 블록 같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스펙이라든가 뭐 역량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한 부서, 한 그 구청, 시 단위로 가면 이게 집단지성 같은 이게 발휘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관료 집단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옆에 로봇 태권브이라는 그 이미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예전에 이재명 그 지금 의원님이죠. 그분이 그 성남시장일 때인가 그 경기도지사일 때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경험한 공무원 집단은 마징가 제트 또는 로봇 태권브이 같다. 왜? 이렇게 그 주인공 영희와 철이가 이렇게 로봇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 머리 위에 딱 앉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그 조종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의원은 그 자치단체 장을 할 때 관료 집단을 이렇게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뭐
저도 공무원 집단에서 있어 본 바에 의하면 일견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선출직 의원님은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 집단, 관료 집단은 어떻게를 고민하는 집단이거든요. 어떻게 그 선출직의 그 방향과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고민하는 게 관료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제가 했고요.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구의원님들 중에서 공무원 생활을 안 해보셨거나 또 행정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경험한 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그 의원님들의 어떤 선입견을 제가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이런 거 몇 가지는 좀 그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의정 활동이 좀 풍요로울 수 있고 좀 더 보람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방의원의 필수 마인드라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필수 마인드. 첫 번째가 의회 마인드입니다. 의회 마인드. 그 책에 보면 그 구의원들은 1년 내내 무슨 일을 해요 해가지고 제가 그 조례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다거나 눈높이 예산 심사,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시 같으면 시정질문이겠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의원 영무단체나 각종 공청회 개최 등이 의원님들의 1년 동안 하는 활동의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이라는 것은 원내 의정 활동입니다. 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각종 회의를 하는 거는 이제 지역 활동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 활동하는 건 정당 활동이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의회 안에서 하는 원내 의정 활동들은 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런 법적 권한 한도 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의원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있는 임시회라든가 이런 회기 동안에 이런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원내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회 마인드이다. 의회 마인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안들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이 그럼 의회 마인드를 가야지 무슨 다른 마인드가 있습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의회 마인드를 첫 번째로 했냐면 기초의회에서 제가 그 외부 채용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그 구청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 있거나 집행기관에서 같이 인사 발령된 행정직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동료로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조차도 행정직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이 만약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상정된다. 그러면 행정직 전문위원의 마인드와 그 조례를 바라보는 조례의 어떤 타당성,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이 행정직 전문위원과 외부 채용 전문위원이 좀 다를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 심지어 구의원님들조차도 그런 걸 의식을 못 하시고 그냥 집행부의 마인드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마인드대로 그냥 그 안건을 소화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당인 경우에 구청장님과 같은 당인 경우에는 일부러 알면서도 이렇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면서 봐주는 게 아니고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방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의회 마인드가 없으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한테 의회 마인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마인드가 아니고 의회 마인드를 가지고 안건을 좀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이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서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걸로 업무를 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의회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의 역할인데요. 아마 이런 거를 의원님들께서 이제 아시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 책에 많은 사례들을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장에 보시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 역할을 제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19개를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동네 보건소, 그 다음에 질 좋은 구립 어린이집을 원한다면 내용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한 학교 급식을 먹이려면, 또 출산장려금 효도수당, 가성비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원한다면,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간다면 8번째 있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보셨나요? 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19개 구의 역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구의회에서 일할 때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거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지방의원님들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쌍방향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꼭지에 제가 프롤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그랬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페미니스트 학자가 책을 출간해서 제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출판사에서 마련한 북토크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독자들, 저 같은 독자들 한 7, 8명 이상 모이고 저자 오시고 해서 강연도 듣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페미니스트 저자이고 또 그런 걸 같이 관심 갖고 있는 독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여성친화도시 질문도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저자께서는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했죠. 웬걸. 저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오신 모든 독자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처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면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 시내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13개인가? 13개 구,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뭐를 위한 조례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들어간 조례가 서울 시내에 13개가 넘어요. 그 말은 25개 구 중에 50%가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조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친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주민들은, 왜 특히 여성주의에 더 많이 가까이 가 있다고 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나 독자들조차도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그래서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해마다 업무 보고나 예산 심사나 조례나 심사할 때 의회에 와서 집행부 간부들이 여성 친화 도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동 친화 도시가 어떻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들만의 리그였을 수 있겠다. 그냥 구청 관계자 몇 명하고 사업을 하는 담당자들 몇 명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좀 알고 그냥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실감하지 못하는 사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방의원, 구의원님들 계실 텐데요.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지방의회에 이 여성친화도시 또는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없다면 이제 재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만약에 조례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과연 어느 대목 예산이 홍보 예산에만 쓰이는 게 전부가 단지, 다시 말하면 구청장 지적 홍보하는 데만 이게 쓰이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조례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거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사 때 철저하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 역할을 제가 설명을 하나만 샘플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역할들은 한번 재밌는 게 좀 있거든요. 저 중간중간에 저 집사람하고 연애한 얘기도 있고요. 예, 보시면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의원의 필수 마인드 두 번째는 법적 사고입니다. 리걸 마인드라고도 하죠. 이거는 참 당연한 건데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실 때나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 법적 사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사고는 필수거든요. 풀어 설명해 볼게요. 가로수의 나뭇가지들이 가을에 나뭇가지가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같으면 뭐 시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낙엽이 떨어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법적 사고를 가지고 그 광경을 본다면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농담 우스갯소리로. 이거 좀 과장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법학과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 강의를 수강할 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그 법조항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들은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는 법으로 시작해서 예산으로 이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지적하거나 업무를 개선하게 하려면 법과 예산으로 이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구정질문 다 모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가 했는지, 또 예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서 또는 넘쳤는데도 집행을 어떻게 불용시켰는지 모두 이 법과 예산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법적 사고를 가지고서 상임위에서 의원들께 집행부 구청이나 시청의 간부들한테 질의를 하실 때도 간부들이 얘기하는 거 또는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들을 보시고서 그냥 감탄만 하실 게 아니고 되게 뭐 문제 없네. 근데 분명히 질문하셔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법이 아니면 조례가 근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항상 묻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묻는 습관. 그게 바로 리걸 마인드거든요. 의원님들이 리걸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법 가지고 일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리걸 마인드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게 무슨 교양 강의처럼 되는데 이게 교양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구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한마디로 제 식대로 정의를 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의 출발이 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다 쓰다 말았는데 같은 단어를 3번 쓰고 싶어요.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무엇을? 집행기관의 업무를. 예, 그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각종 보고서를 받고 보고 자료를 받으실 텐데 그냥 대충 보면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근거는 뭐고 사업 개요는 뭐고 기대 효과는 뭐고 뭐 잘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본인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사실 보고서에 잘 안 싣거든요. 감춰두거나 아주 취약하게 해놓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의심하지 않고서는 그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업무를 보실 때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시다. 이게 공무원들을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 의심하는 습관이 없으면 비판적 사고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 얘기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려면 적어도 상향 평준화되게끔 비교를 해야지, 다른 못하는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같이 낮아지자는 식으로 하향 평준화하지 않도록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나 사업 설명서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 통계적 근거를 꼭 확인하시라는 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과연 공무원은 박봉일까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이 박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 뭐 아니다,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공무원 그 조직 안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년 넘게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공무원들이 너무 가진 게 많다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운영한다, 식당을 한다, 내일 손님이 얼마나 올지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뭐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데는 몰라도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거기다가 뭐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공무원들은 그 예측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뉴스 두 개를 캡처해 왔는데, 하나는 주간동아에서 2020년도에 낸 기사이고요. 하나는 바로 엊그제 연합뉴스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입니다. 하도 공무원들이 박봉이라고 하니까 그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9급 초임 공무원이 기본급이 170만 원 이쪽 저쪽인데, 수당을 제외하고 여기다 이제 뭐 직급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하면 2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초봉 그 9급 공무원을 시작할 때 200만 원 초반을 받다가 이후에 이제 연차가 쌓이고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공무원 생활 30년 정도 하고서 6급 공무원이면 7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당 같은 거를 많이 더하면 더 되겠죠.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코로나라든가 뭐 또 실직, 이런 어려운 불안정한 사회에서 상황 속에서 연봉 6, 7천만 원 이상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 퇴직 이후에 공무원 연금으로까지 연장되는 이런 직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공무원들이 박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주민들을 눈높이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뭐 이건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거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또 공무원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불안정한 다른 자영업자나 일반 쪽보다는 혜택을 갖고 있고, 물론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같이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대기업에 비하면야 공무원 연봉이 적을 수 있죠. 근데 비교를 그쪽 상위 몇 %에 하기 시작하면 모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많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워하는 일반 그 평범한 주민들을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과연 박봉인가 했을 때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지방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상대하실 때 공무원들을 너무 이렇게 돈도 뭐 거의 못 받고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무원 더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면 거의 중소기업이 농담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지방의원의 필수 마인드는 시스템 사고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접하는 민원을 민원으로 끝내지 말고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구조적인 거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 구의원님들은 민원이 생기면 민원 하나 해결한 걸로 만족하고 끝나요. 근데 좀 경험이 있으시고 노련한 분 같으면 이 민원이 왜 생겼을까? 이 민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근거가 뭐지? 조례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조례 규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개정하려고 하세요. 하다못해 서울시나 그 중앙부처의 지침 같은 게 잘못됐으면 그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해당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개선을 하도록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단편적으로 한 건 한 건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이거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연결시켜서 5분 발언, 조례안 그 재개정 권한, 예산 심사 권한, 또 뭐 행정사 사무감사 권한 이거에 연결시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라. 그러려면 메모를 항상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임기 중에 4년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나는 여기 내가 4년 동안 뭘 하려고 하지? 이 질문이 있어야 4년 후에 의원님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될지도 다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없이 의원 생활 하시면 정말 1년, 2년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4년은 금방 가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의원은 제가 겪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제가 겪은 지방의원의 역할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는 에리 프롬의 말과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의원님들은 주로 의회에서 집행기관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근거가 뭐냐? 객관적 데이터는 뭐냐?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대안이 뭐냐? 예. 의원이 질문하지 않으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의회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번째,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초선 의원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사이트입니다. 예산이 궁금하다. 또 나 예산 사실 한 번도 예산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라살림연구소라는 사이트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민간 싱크탱크인데 여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예산 관련된 교육, 예산 관련된 자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는 의회 차원에서 교육을 의뢰하실 수 있고요. 나라살림연구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방재정공제에도 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강의가 무료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하고 행안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은 사이트를 보시면 의원님이 속해 있는 그 의회 자치구 또는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전국에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는지 키워드만 넣고 검색하시면 쭉 검색 가능하십니다. 법률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물론. 그래서 의원님이시라면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특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수시로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조례라든가 법률. 그래서 이게 바로 지방의원의 필수 마인드 중에 하나인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를 익히시는데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때나 회의할 때도 공무원들이 무슨 조례를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지 마시고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해 가지고 정말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확인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방의원들을 위한 필수 마인드를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첫 번째가 지피지기와 예리한 면도날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지피지기란 말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의정활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정활동은 바로 원내 의정활동입니다. 제가 뭐 지역의 정치활동이나 그 다음에 정당활동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안에서 하는 원내 의정활동을
국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내 의정 활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게 지피지기입니다. 여기서 지피지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도대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나의 상대방인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집행부,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각 부서마다 국마다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조직의 각 부서장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구청장은 어떤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어느 시기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바로 지피지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손자병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 원내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히 저는 압축해서 필요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원의 권한이 뭔지를 아는 것을 저는 예리한 면도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본문에도 있는데요. 본문에도 있는데 199쪽에 제가 써놨습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은 예리한 면도날 같습니다. 면도날. 사용을 잘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면도날을 잘못 휘두르면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칠 수 있다는 뜻에서 예리한 면도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내 권한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집행부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의원님의 명예라든가 의원님의 자신한테도 사실은 그게 불명예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의식을 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예리한 면도날이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는데 의원님들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드리는 의회 사무국 조직을 파악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국에는 전문위원도 있고 의정팀이 있고 의사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의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지방은 좀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각 팀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원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올해부터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럴 때 던져야 될 질문, 정책지원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책지원관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지 조례에는 뭐라고 돼 있지? 이런 걸 질문하시는 거죠. 이런 걸 의원들이 다 찾으실 필요 없어요. 직원들한테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정책지원관하고 무슨 어떻게 역할이 다르지? 이걸 의원들 스스로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정활동하는데 5분 발언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부탁을 할지 어떻게 지시를 할지를 의원들 스스로가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지피지기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모르고 당하기보다는 알면서 봐주자입니다. 여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의원들 중에서는 구청장님과 같은 당 의원님도 계시고 뭐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집행기관 구청 안건을 집행기관의 안건을 무조건 다 이렇게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자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께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적어도 핵심이 뭐고 파급 효과가 뭐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한테 도움을 받아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알면서 봐주자라는 겁니다. 알면서 봐주는 거와 모르면서 당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도권이 어디한테 있느냐입니다. 모르면서 당하면 주도권은 공무원한테 있고요. 관료 집단. 알면서 봐주시는 순간 주도권은 바로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알면서 봐주는 지방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고요. 알면서 봐주시라고. 예. 얼마나 분노했으면 제가 이렇게 썼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 중에 과연 나는 4년 후에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4년 후에 어떤 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지역 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어떤 정당과 인연이 닿아서 공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는 나는 구의원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공천을 받으신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의원이 되신 거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4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내가 과연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원내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맡겨준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는 적어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특히 올해같이 첫 해, 지난 7월 1일자로 임기 시작돼가지고 올 연말까지가 이제 아마 처음 해보시는 임시회, 또 올 이제 겨울에는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첫 이제 정례회가 있을 텐데요. 이 처음 해보시는 회기 올 연말까지가 의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 세우고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4년 후에 정말 후회되는 의원으로 남을까 봐 저는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명량은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지방의원 중에서 특히 구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 카피해 보시면 330척에 맞선 12척의 배라고 써 있거든요. 명량이라는 영화의 한 포스터인데 옆에 그 숫자로 제가 1200대 30을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일했던 서대문구나 도봉구가 구청 공무원이 약 1200여 명이에요. 근데 의회 사무국 직원은 몇 명?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1200명 직원한테 보좌를 받는가 하면 구의원님들은 의회 사무국 직원 딸랑 30명, 이 중에서 운전직 빼고 속기사 빼고 또 방호직 빼고 홍보 사진 찍어주는 홍보직 빼고,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은 불과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그러니까 리더의 차이는 보좌 인력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이 어려운 사안을 그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9명 이상의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에 빵빵한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구의회는 이런 게 안 돼요.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1200대 30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거 정말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4년 후 나는 어떤 구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다. 두 개 양쪽 이렇게 같이 가는 수레바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겪은 그 기초의회는 한쪽 바퀴가 작은, 한쪽 바퀴는 비대하게 큰 기형적인 수레바퀴입니다. 작은 게 의회고 큰 게 이제 집행기관이죠. 그래서 이게 의회의 어떤 그 정책적인 역량을 키워서 집행부만큼 이렇게 키우게끔 하려면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나 이런 역량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의원들도 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200대 30이라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이상적인 얘기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로 수레바퀴를 제가 해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엊그제 한겨레신문 금요일자 서울 N에 게재된 기사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제 책이 그래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현장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공유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고, 다행히 공공도서관에서도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라든가 서울도서관, 동대문구에 있는 그 구립 답심리도서관에서도 제 책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뭐 이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는 구의원들께서 원내 의정 활동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집행부 관료 집단에 휘둘리는 그 구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염려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이걸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 시를 저는 보면서 아마 아까 낙엽을 가지고 리걸 마인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를 보는 순간 우리 그 지방의회가 떠올랐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요. 또 지방의회는 오래 봐야 또 사랑스럽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낭만적인 뭐 순진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고 심지어 지방의원들조차도 기초의회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조차도 구의회를 폐지하자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폐지하자고 하는 건 내가 그렇다 쳐. 예, 자기들 귀찮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의회가. 근데 기초의원들조차도 기초의회를 폐지하자고 그러자는 얘기 들으면서 참, 예,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할 걸 고민하셔야겠죠. 뭐가 부족한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있는 기초의회를 왜 폐지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많은 역사적 시간을 거치고 투쟁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지방의회인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는 풀꽃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내 의정 활동은요, 의회 안에서 상임위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 또는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활동인데 주로 예를 들면 안건 심사나 뭐 구정질문, 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원내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카메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 성보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지금 그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이제 지자체마다 각 기초의회마다 광역의회도 마찬가지고 채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지원관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책지원관이라는 그 직위 자체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금 처음 채용되고 도입돼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 그 들쑥날쑥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지역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원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보좌하도록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문위원이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 즉 안건 검토라든가 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시정질문, 구정질문 원고 초안 작성한다든가 또는 질의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초안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지원관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보빈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혼자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혼자서 개념 정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의원들은 또 다른 걸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의회에 있는 의원들 전체가 합의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합의된 역할이나 이런 것이 방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의회 내부적으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운영 방안이라든가 뭐 사무 분장, 업무 분장에 대한 방침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성보빈 의원님 대단하시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해요. 제 책에도 그런 얘기 썼는데요. 이거는 지방의회는 국회나 서울시회, 특히 기초의회는 그래요. 기초의회는 국회나 서울시회하고 다른 게
의원님들 개인기에 따라서 의정 활동의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성보빈 의원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그래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걸 지금 혼자서 조례도 찾아보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광훈 의원님, 장수군 의회에 계신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원내 의정 활동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옆에서 누가 보좌를 해주지 않으면 조례하는커녕 조례 만들어 놓은 것도 읽어볼 겨를이 없어요. 이게 우리 기초의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보빈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가능하면 시스템화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올해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조례를 찾는 거는 뭐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연구하시는 거니까. 알아야, 본인 의원이 알아야 또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한테 효과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생산적인 의회가 되려면, 정책적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려면 이거를 시스템화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분장이나 방침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수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보빈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제2, 제3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예, 성보빈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 예, 반가워요. 왜냐면 기초의회 의원들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의원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그래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으신 거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의정 활동의 꽃이다라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지방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제일 막강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린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총론이고 원론이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안 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 그거는 아까 제가 유용한 사이트 말씀드렸죠. 나라살림연구소라든가 이런 곳 외부 기관을 통해서, 거기도 말고도 이제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국회 의정연수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강사를 초빙해서 아니면 직접 가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좋고, 제일 좋은 거는 행정사무감사와 이런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까이에 있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들한테 작전을 짜셔야 돼요. 작전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행정직인지 임기제인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임기제가 뭐 100%다 좋다, 행정직이 100%다 안 좋다,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행정직일 경우에 대체로 집행부에 오래 근무하고서 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집행부가 좀 좋아할 만한 걸 위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할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가 알고 지낸 선후배들이 집행부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조해주는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시는 게 또 실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교육을 외부에 지금 8월 중에 많이 들으시고, 혼자서 하시기 힘드니까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서 의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그래서 의회 안에 보면 의회 사무국 예산에 교육비가 다 있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 교육을 위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책도 단체 구매 가능하고요. 교육도 다 단체로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제가 기초의회에서 있으면서 아까 제가 구의회 의원님들이 휘둘리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중앙정치, 또 하나는 관료집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치는 결국 중앙정치 이슈 때문에 지방 의회가 휘둘려요.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지방선거,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잘 돌이켜 보면, 우리 동네에 구의원을 뽑는데 왜 자꾸 중앙정치 이슈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을 뽑는지.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도 그렇지만 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정당 공천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래요. 그래도 정책이라는 것이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하니까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같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가야 이게 뭐 일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성정당 이외의 그 정치적인 그 인재들 유능한 인재들이 배제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좀 너무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그 의원께서 당대표 후보가 얘기하는 기초의회 폐지는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을 정도로 이슈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왜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당협 지역위원장들이 구의원들을 폐지하고서 없애고서 자기들이 선거운동하기 쉽지 않을걸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실현 가능성도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직은 그 임기가 보장된 외부 채용 전문위원인데 이거를 뽑으실 때 이선영 의원님이 지금 보니까 어느 의회인지 제가 안 쓰셨는데 그 의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 사전에 교감해가지고 공무원 퇴직자를 별정직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안 돼요. 그거 의원님께서 별정직을 뽑을 때는 일단 채용되고 나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람 옛날 공무원 출신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승진이 안 돼가지고 5급 승진이 안 돼서 나이 한 50대 초반에 거기서 아예 사직하고서 이쪽에 채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별정직을 외부에서 뽑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임기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정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외부 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의회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의장님이나 부의장 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우리 외부 채용 전문위원만큼은 투명하게 실력 있는 사람 뽑자라고 결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초선 의원들께서는 지금 막막하고 막 그 우선순위라든가 완급 조절이 안 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실 텐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다음에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한번 나의 의정 활동을 전체를 한번 대충이라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매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과 그거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옆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휘둘리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기 중에 뭘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임기 중에 달성할 거를 무엇을 가지고 달성할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권한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참고를 받으시면 되고요. 의장님 말씀만 듣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자 아시겠죠? 여러 의원님께서 책을 구매하든 워크숍을 가든 무슨 교육을 받든 결국 사무국에 있는 그 국장이나 사람들은 전부 의장님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장님을 여러분들 편으로 만드세요. 우리 요즘 강의 들으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장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의, 책 구매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